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과 응원을 받는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믿음과 응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군인이 된다면 장군이 될 것이고 성직자가 된다면 교황이 될 것이다. 그는 또 말합니다. 그 대신에 나는 화가가 되었고 마침내 피카소가 되었다고 말이죠. 물론 피카소는 아버지가 화가여서 어릴 적부터 미술을 접했고 신동으로 불렸다고 합니다만 어머니의 믿음과 응원이 화가 피카소의 정신적 토대가 됐다고 합니다. 피카소라는 성씨도 어머니의 성을 따른 거라고 하네요.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응원을 보내는 따뜻한 존재가 되어보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9시 56분 57분 돼가고 있습니다. 경제상식 퀴즈는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벌써 이상희님 피카소라고 보내주시고 항상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특히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가 커피와 케이크 같이 들어있는 이제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내드릴게요.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 관세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이 나라에서 맥주를 가장 많이 수입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반도체 소부장 제품을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 규제를 이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반발 심리가 들어서 이 나라의 물품을 사서 쓰지 말자 이런 불매 운동을 거세게 일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수요가 급감을 했다가 이제는 5년 만에 다시 이 나라의 맥주가 1위 자리를 탈환한 건데요. 반면에 중국 맥주는 소변 맥주 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럼 위생 문제가 터지면서 맥주 수입 1위였다가 지난해에는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맥주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우리가 맥주를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는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아니면 돈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실까요? 손석우 경제평론가,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부터 손석우 평론가에게 먼저 들어볼게요. 네, 요즘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민생 토론회를 계속해서 열고 있는데 어제도 금융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는데 금투세 폐지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고요. 또 중국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5.2% 목표치를 달성을 하긴 했는데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그 이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염현석 기자는요? 네, 허건날 맨날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교통비가 절약되는 K-패스 정책이 곧 시행이 되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지난해 가장 주목받았던 산업 중 하나인 전기차가 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손석우 평론가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어제 정부가 금융정책을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자본시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 관련된 정책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였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증대 방안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건데요. 금투세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제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이런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으면 이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죠. 주식을 예로 들면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시면 이상 넘어간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이 금투세가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큰 손들의 이탈을 부추긴다. 그래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입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소액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에게까지 손해를 보게 한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당초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에 이제 2년 유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유예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금투세 폐지가 이제 거론이 되자 그러면 인하하기로 돼 있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정대로 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작년에 0.2%로 낮춰진 데 이어서 올해는 0.18%까지 내년에는 0.15%로 순차적으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또 지난해 그 11월 6일부터 전격적으로 금지가 된 공매도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없다. 이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현재는 6월까지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정부가 뭐 공매도 금지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도 있었고 이번에 또 금투세 폐지까지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한켠에선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야기를 좀 거들었는데 본인이 이쪽 증권이나 자본시장 담당 과장을 하던 시절에 코스피가 2,000이었는데 지금 부총리가 되었는데도 코스피가 2,500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좀 반성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하기로 했죠. 네, 이제 ISA가 한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고 또 비과세 혜택도 주기 때문에 뭐 만능형 통장이다 이런 별명도 갖고 있는데 이 ISA 납입 한도를요. 현행은 연 2천만 원인데 연 4천만 원으로 2배 늘리고요. 비과세 한도도 확대합니다. 현행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상향하겠다 이런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때는 일반형 최대 세금 혜택이 46만 9천 원이었지만 이제 4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될 경우 세금 혜택이 103만 7천 원으로 늘어나고요. 서민형의 경우에는 더 늘어납니다. 종전 66만 7천 원에서 이제 151만 8천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아울러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라는 것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되니까 문턱이 많이 낮아진 거죠. 투자 대상이 이제 국내 주식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국내 증시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금투세 폐지나 이런 ISA 세제 개편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역시 이것도 선심성 공약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이 DSR이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그 차지하는 비율이지 않습니까? 네. 현행 차주별 DSR 기준에는 이제 은행권의 경우에는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예외가 있었습니다. 전세 대출이 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점진적으로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해 가기로 했습니다. 첫 적용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아니고요.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가 되겠죠. 이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은 아니고요. 이자 상환분에만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DSR을 산정할 때 뭐 기존에 받았던 여러 대출에 더해서 이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연소득과의 비율을 따지게 되니까 전체 대출 총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을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런 방침이어서 이런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자,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는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5월이요. 네, 대중교통비의 최대 53%까지 절약할 수 있는 K패스가 전국적으로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요, 다음 달에 마일리지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특히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뿐만 아니라요, 이제 곧 개통을 하죠.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 그러니까 GTX, 그리고 광역버스와 같은 고비용 수단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이 그래서 대폭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환급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인은 20%, 청소년은 30%, 저소득층은 53%입니다. 아하. 이용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요. 매월 대중교통비를 평균 한 7만 원 정도 지출한다고 보면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환급 최소 이용 횟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15회입니다. 이제 왕복으로 생각하면요. 월 이제 8회 정도 이용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지자체별로도 무슨 혜택 주는 카드들이 있고 네. 알뜰 교통카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알뜰 교통카드와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는요, 우리가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K패스는 그냥 횟수인데요. 얘는 이동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최대 30%까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조금 적고 이제 매번 출발과 도착도 이제 기록되어야 하는 좀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K패스는 지출 금액에 대한 환급이기 때문에요. 이동 거리는 고려하지 않아 조금 더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가요, K패스로 그럼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절차를 간소화해 줍니다. K패스 회원 전환 절차만 거치면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이 알뜰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알뜰 교통카드 신규 발급은 곧 전면 중단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어치 뭐 교통카드 쓸 때는 14,000원, 청년은 21,000원 할인이 되는데 네. 이게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랑 비교해 봐서 네. 혜택이 더 큰 쪽으로 갈아탈 수 있고 맞습니다. 만약에 5월부터 시행이 되면은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 그대로 K패스로 바꿀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K패스는 K자니까 네. 코리아에서는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겁니까? 앞에 사실상을 붙으면 전국 어디서나 네. 가능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이요, 이제 189개 지자체입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수가요, 한 220여 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37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요, 사실상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다만 지자체별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제도가 곧 시행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각자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카드를 비교 선택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례로 서울시가 이제 오는 27일 이제 기후 동행 카드를 이제 선보입니다. 이게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유리하긴 한데 이게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 6만 2천 원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요. 요금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용 횟수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혜택을 주는 더 경기 패스를 5월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K패스가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제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도민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중구난방 나오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로 이제 대동단결되지 않을까. 티머니처럼요. 그렇죠. 통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정호 님이 K패스 지방 소도시는 적용이 안 되던데요.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정책 아닌가요라도 지적도 해 주셨는데 약간 그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점도 조금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손석구 평론가 소식으로 다시 갑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게 지난해 게 발표가 됐는데 네.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목표치를 달성했거든요. 네. 근데 뭔가 뒷맛이 개운치가 않아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 작년 2023년이죠. 중국의 국내 총생산 전년보다 1년 전보다 5.2% 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5.2%면요.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에 양회에서 이제 내놓은 경제성장 목표치가 5%였습니다. 그러니까 달성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나 뭐 OECD 같은 이런 국제기관들이 전망한 성장률 전망치와도 대체로 부합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중국 경제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추세적인 흐름이나 올해 전망치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저효과라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수치를 따질 때. 이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5.2% 성장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게 연간 성장률은 보통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는지를 측정을 하는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 6%에서 7%대 성장률을 달성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 한 2.2%로 훅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2021년에는 기저효과, 그러니까 전에 기저효과에 힘입어 8.4%로 또 수치가 확 올라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 다시 한번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서 또 그때는 3.0% 성장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전해가 3.0% 성장에 그쳤기 때문에 작년 2023년 성장률은 5.2%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그렇게 잘한 성적표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5%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했어도 증시는 뭐 사상 최저가 가는 등 반응은 좀 좋지 않은데 네. 근데 게다가 올해 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게 보더라고요. 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제 IMF는 4.6%, OECD가 4.7%, 세계은행은 4.4%로 각각 낮춰 잡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주된 근거이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요. 작년 12월 신규 주택 가격 전월보다 0.4% 하락했는데 2015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또 이 물가도 상당히 이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해 전년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2010년 이후 최저치고요. 또 이 흐름을 보면 지난해 연말 즉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뭐 소위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물가를 통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중국의 또 하나 문제가 굉장히 높은 청년 실업률. 네. 청년들이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실업자가 되는 그 현상이 되게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6월부터는 청년 실업률 아예 발표를 안 하기도 했었고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청년 실업률을 중국이 발표했네요. 네. 또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또 약간 이상합니다. 이 중국이 이제 지난해 6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었죠. 네. 21.3%. 이걸 기록한 뒤에 지금 반년 정도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6개월 만에 공개한 청년 실업률은 기존의 21%에서 15%로 6%포인트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 기존 집계 방식으로 보면 이제 연령별로 구분을 해볼게요. 16세에서 24세. 거든요. 이 연령대의 실업률이 지금 이번에 14.9%로 나온 거고요. 여기 이제 연령대 구간을 신설했어요. 또 뒤에 25세에서 29세, 30세에서 59세 구간을 신설해서 25세에서 29세 실업률은 6.1%, 30에서 59세는 3.9%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률은 5.2%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논란이 16세에서 24세 사이에 실업률이에요. 이게 집계 대상에서 중고교생, 대학생, 취준생, 취업준비생을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통계국은 왜 이렇게 했냐? 청년과 고용 실업 상황을 좀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학생은 좀 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제외를 했다라고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네. 역시 이제 이 통계 신뢰도의 의문이 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집안 소득이 안 좋아서 학생들 중에서도 취업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일단 있는데 그 숫자를 뺐다. 네. 네. 자, 염혜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다가 네. 최근에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기차 가격을 좀 낮추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 그다음에 테슬라, BYD, 폭스바겐 등 이렇게 4개 업체를요. 전기차 업계 톱4라고 합니다. 가장 이제 많이 팔기 때문인데요. 근데 최근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고 주요국들이 보조금을 뭐 중단한다든지 이제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를 조금 더 수요를 높이기 위해 가격 인하에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요. 네. 중국 BYD와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또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입니다. 이 두 회사가요. 독일에서 전기차 가격을 15% 인하했습니다. 최근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하면서요. 네. 판매 부진이 예상이 됐거든요.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현대자동차도 이달 말까지 미국에서 2024년형 전기차를 최대 7,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할인해 줍니다.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이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이제 일정 수준의 이윤을 포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할인을 하면요. 아이오닉 6가 테슬라의 신형 모델 3보다 한 1,700달러 정도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최근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이렇게 출고하고 있는데요. 최대 30% 정도 가격을 인하하는 등 가격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출고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차인 모델 3를 비롯해 모델 Y 가격도요. 최대 6%까지 인하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금리는 높아지고 보조금은 낮아지니까 전기차 사는 걸 좀 주저하게 되고 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건데 그러면 수익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신생 업체일수록 더 심합니다. 이제 네. 미국에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업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이제 리비안과 루시드인데요. 네. 지난해 3, 4분기 각각 13억 달러,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등 일부를 제외하면 전기차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은요, 당연히 부품업계에 대한 그러니까 부품 납품 가격 인하를 이제 요구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또 배터리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급이 워낙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등도 이제 활발하게 일어서 전기차 수요도 매우 커져서 배터리 기업들이 사실상 부품업체인데 갑 같은 의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면서요. 말 그대로 그냥 부품사 중 하나.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영국, 독일은요.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했고 프랑스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적용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보조금을 유지하는 곳이 이제 미국 정도인데요. 네. 올해 11월 대선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전기차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매우 크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매년 보조금을 조금씩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내면 한 대당 5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줄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등 부품업계가 지속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 듣고 계시는 시간 9시 29분이네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불매 운동을 벌였던 이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의 맥주가 다시 5년 만에 수입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나라에서 들여오는 그 캔 맥주 또 엄청나게 다시
유행을 타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런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700만 명 가까이 이 나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 1위가 바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엔화 약세 덕에 이쪽에 나가서는 오히려 뭐 제주도라든지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 더 싸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불매 운동은 또 다 잊혀진 것 아니냐라는 또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도 하고요. 엔화를 쓰고 있는 이 나라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아시겠죠. 예. 0090님은 가깝고도 먼 나라, 정답은 이 나라입니다. 예. 정말 가깝지만 멀어서 한 번도 여행을 못 가봤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안미숙님은 저는 아직도 불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825님은 냄비 근성을 또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자존심 상하네요. 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박지수님, 퇴원해서 모처럼 오늘은 집에서 우리 이대호님의 옥쟁반 은구슬 목소리 들으니 좋습니다라고. 병원에 입원하셨었군요. 그래도 퇴원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건강하실 바라겠고요. 그리고 1228님은 주변에서 경제 라디오 맛집 소개해달라고 해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937님이 이대호님의 따뜻한 미소로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정답도 보내주셨는데 KBS 콩이나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까 한창 인상 쓰고 있었는데 따뜻한 미소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두 글자 그리고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은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문자 메시지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죠. 그런데 요즘 어디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남의 영상 그리고 뭐 영화 예고편 뭐 이런 걸 막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무단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걸 재강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AI가 만드는 여러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과연 이거는 또 저작권이 어떻게 될지 점점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앤드강 법률사무소 강인혁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이 헷갈리는 저작권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인혁 변호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투자하실 때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게 저작물이다.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게 무슨 저작물이냐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먼저 저작물이란 거는 좀 쉽게 말씀드려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상이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사상이 무슨 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막 예술적인 걸 창작해야 저작물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강연이나 뭐 연구 결과 같은 것도 결국 인간의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니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슷한 사례로 수업 자료나 강연 같은 것도 저작권이 인정되는데 이미 다양한 판례들이 인정하고 있죠. 저도 이 사건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증권사의 직원이 여러 자료를 분석해서 결과를 노출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리포트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 해당 직원의 생각,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글로 표출한 것이니 충분히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를 갖는데 제3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무단으로 배포하면서 소익을 취득했다면 이건 당연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게 되죠. 그러니 법원 판단은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에 뭐 네이버 증권이나 포털 사이트 보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케이스는 그냥 받아본 게 아니라 무료로 가져다가 자신들이 유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더 크게 문제가 돼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서도 그게 반영이 됐었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닌 일반적으로 뿌리기만 해도 사실 저작권 침해는 성립은 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에는 팔았던 경우랑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유튜브는 어디 보면 영화 개봉 전후로 그 예고편이나 아니면 영화 중 일부를 짜집기해서 리뷰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 많은데요. 이거는 괜찮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참 재밌는 이슈인데요. 네. 일단 영화는 저작물이죠. 그리고 영화의 일부분 역시 당연히 저작물이죠. 네. 그러니 저작권자로부터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이렇게 영상에 쓰면 뭐 저작권 침해는 맞습니다. 예고편도요? 근데 예, 맞습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침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예고편의 일부만 발췌해서 공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면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렇게 저작권 침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영상들이 많은지가 참 그게 좀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런 리뷰 영상들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서가 아니고요. 네. 적당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리뷰는 오히려 영화의 결론을 궁금하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 본편을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리뷰들이 있으면은 영화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리뷰어들이 영화 몇 분을 갖다 차용해서 리뷰를 올려놓으면 굳이 그 영상을 내리라고 할 이유가 없죠. 이게 공짜로 홍보해주는 꼴이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리뷰에서 막 결정적인 내용을 스포해버리거나 영화의 대부분을 틀어버린 다음에 영화 본편을 보지 않을 테니 이런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죠. 결론 말씀드리면은 리뷰어는 조회수를 늘려서 이익을 창출하고 저작권자는 관람 수익이 늘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묘한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저작권자들이 그런 리뷰들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 삼지 맞습니다.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홍보를 위해서 그런 영화를 리뷰해주는 유튜브 제작자들한테 또 협찬을 하면서 리뷰를 또 맞습니다. 부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은데 네. 보통 정식으로 협찬을 받는 리뷰들을 보면은 그 화면 한쪽에 네. 이 영상은 누구누구의 협찬을 받았습니다라고 적어놓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하나가 그 개인 유튜브에 그 각자가 만든 영상을 또 다른 개인 유튜버가 퍼가서 그 영상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인용일지 아니면 아예 가져다가 이제 왜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져가서 쓰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디 영상에서 가져왔다 이러면서 네. 출처 써놓고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 영상이 어쨌든 한 편의 유튜브 영상은 그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무단으로 갖다 썼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그거를 그래서 한 일부분만 인용을 한 거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자료 영상 갖다가 쓰듯이 그렇게 인용을 한 거다. 출처를 밝혔다. 이거는 문제 안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측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반적인 공공 저작물의 같은 경우에는 출처만 밝히면은 인용을 해도 되는 것들이 저작권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인용을 해도 되고 어떤 영상을 인용을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저작권법의 규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고 일반적으로 뉴스라든지 공공 저작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출처를 밝히면은 그냥 인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개인 영상 개인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락 없이 인용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러게요. 저희 쪽에서도 그럼 또 피해가 있어서 가지고 또 이게 많은 분들 또 투자 전문가들의 영상을 일부러 가져다가 왜곡해서 약간 가짜로 돈을 이제 받아가려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유튜브 수입은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 남의 영상 가져다가 수익화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유튜브에서는 남의 영상을 갖다가 인용하는 경우에는 수익 창출을 못하게 아니면은 원 저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이렇게 구조가 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요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의 영상을 갖다가 해도 그 남의 영상을 갖다가 영상을 제작한 사람의 조회수에 따라서 그 수익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용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최근 유튜브에서는 정책을 바꿔가지고 원 저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다른 사람의 노래나 춤을 이제 속된 말로 커버한다고 하면서 그 영상이나 이걸 따라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춤이나 노래를 틀어놓고 네. 이것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이 됩니까? 안무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네. 일단 먼저 얘기 드릴 건 각급 법원이 이제 안무에 대해 저작권이 있다고 명백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유튜브나 온라인 매체를 보면 이제 뭐 누구 가수의 안무를 따라주는 커버 영상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침해냐라고 했을 때 법원이 판례들이 나오게 됐는데 현재까지 나온 법원의 판례들만 보면은 대부분의 영상에선 뭐가 문제가 됐냐면 무단으로 그 커버 영상을 올린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만약에 많이 문제가 됐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크릿이라는 그룹의 샤이보이 사건에서 안무가가 승소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냥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가수 싸이 씨의 그 강남스타일 말춤에 네. 안무 저작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네. 어떤 공연장에서 강남스타일에 따라서 몇천 명이 때로 말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 올라왔다면 네. 거기서 춤추는 몇천 명이 전부 저작권 침해자이냐 이거죠. 근데 그럴 리가 네.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안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춘다고 저작권 침해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커버 영상 올리시기 전에 할 수 있으시면 꼭 저작권자 허락 받으시고 네. 그게 안 되시면은 공정한 관행에 비춰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올리시면은 저작권 침해 이슈를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그 시험 문제도 이게 저작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디에서 나왔던 출제 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 만든 시험 같은 걸 뭐 블로그에 올리거나 서로 돌려서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족보라는 게 결국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럼 그 문제의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대법원은 이미 1997년부터 저작권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호. 그러니 당연히 저작물입니다. 네. 그러니 이거를 주고받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미 한 2006년 정도쯤에 일선의 선생님들이 족보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 이렇게 저작권이 존재하는 문제들을 뭐 블로그나 SNS에 업로드하거나 뭐 공유하든지 말씀하신 대로 팔든지 하면은 이거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 가게가 KBS 6시 내 고향이나 생생정보에 나왔다. 그럼 이제 그 영상을 가게에 이제 거의 반복해서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TV 틀어놓는 경우 많잖아요. 네. 뭐 뉴스든 스포츠든. 그런데 이런 영상 중에서도 틀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구분드리면은 그냥 공영방송 틀어놓는 거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가게가 6시 내 고향에 나왔는데 막상 TV를 틀었는데 6시 내 고향에 우리 가게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딱히 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가게 사장님이 6시 내 고향에 VOD를 별도로 구매한 다음에 가게에서 그것만 틀어주고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KBS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서 돈 받고 팔고 있는 프로그램이 가게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게 식당에서 영화 튼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채널에 그 영상에 나왔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출연했다고 가게에 틀어놔도 됐냐? 그거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가능하시면 사전에 저작권자와
촬영하실 때 협의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우리가 촬영에 동의하는 대신에 우리 가게에서는 틀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네, 명시를 맞습니다. 한다라든지.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요즘에 AI로 이제 생성형 AI로 이것저것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글 광고 그림, 영화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AI가 만든 거는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게 요새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죠, 사실. 네. 근데 최근 미국에서는 AI 프로그램이 그린 미술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도 저작권이 아닌 특허권에서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거든요. 특허법에서 특허 발명은 사람의 발명이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네. 어떤 미국에서 AI를 발명자로 정한 미국 출원인이 국내 출원했는데 특허청에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냥 법조문 때문입니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작권법에서도 특허법 사건하고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AI가 만든 컨텐츠에는 누구에게도 저작권이 현재는 없다가 현재 법 규정에 근거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죠. 네. 이건 이제 AI가 등장하기 전에 법조문이니까요. 네. 자, 오늘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강인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의향을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서울 양천구 구로구 일대 약 3만 8천 가구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복구 시점이 오늘 오후 3시로 예상된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장판 등 구호물품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SM3, 카렌스 RP, ET밴 등 3개 차종 10만 4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즉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비행기에서는 1, 2, 3등석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놀이공원에서 내가 2시간째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금을 더 냈다고 해서 그냥 빠르게 바로 놀이기구를 타러 갑니다. 자,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가격 차별화 정책, 자본주의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긴 한데 이걸 또 행동 경제학적으로도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죠. 예.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하는 행동경제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회사들은 가격 차별화 이걸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케팅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 있는 영역이 가격 차별화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나눠서 네. 다른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면 돈을 더 내도록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마케팅의 기본 개념인데요. 이 가격 차별화가 가장 잘 적용된 데가 항공사입니다. 비행기 회사 미국에서 특히 출발할 때는 항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타고 똑같은 데 내리고 비행기 안에 똑같은 공간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혹시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격 차별화를 시작했던 게 마케팅이 생각하는 가격 차별화가 가장 잘 적용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 세 개로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고 요즘엔 그것보다 더 많이 길게 편하게 앉아가는 자리, 비상구 옆에 자리 이러면서 차별을 더 많이 시도하고 있죠. 그러네요. 일단 이거를 행동경제학 학자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마케팅은 가격 차별화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라고 보지만 행동 경제학은 개인의 소비자의
사람을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차별화를 통해서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하위 계층에 속하게 되면 네. 상위 계층에 속했을 때보다 기분이 더 나쁘지 않을까? 이게 기본적인 그렇죠. 핵심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하는 아주 극도로 불평등한 사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사람들이 한번 돈을 더 많이 내면 내가 순간적으로 상위 계층에 속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을 덜 내면 내가 순간적으로 하위 계층에 속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돈이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커뮤니티를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순간적이라도 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냈고 힘이 있으니까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남들의 눈치를 덜 본다라는 그 생각과 감정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내가 돈을 더 냈으니까 네. 대우받아야지 또 이런 심리가 그럼요. 살아나는 거고요. 예. 예전에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예. 앞으로 갈수록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비행기 좌석에도 일단 1, 2, 3등석이 있으니까 비행기 내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상위 계층, 하위 계층이 딱 나눠지는 순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순간적이지만. 순간적이지만. 예. 그래서 이 토론토랑 하버드에 있는 교수님들이 한 7, 8년 전에 연구하신 결과를 보면 네. 비행기 기내 난동을 조사를 했는데요. 기내 난동. 예, 기내에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 횟수가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국제 항공사의 데이터를 수백만 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비행기 회사는 그 계층을 구분하는 퍼스트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가 없고 그냥 다 이코노미 클래스만 있는 항공사가 네네네.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비행기 운항 횟수가 1000회 비행하는 동안 기내 난동이 약 0.14건으로 극도로 낮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게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스로 나눠지는 순간 1000회 비행당 기내 난동이 1.58건으로 약 10배 이상 올라가는데요. 우선 기내 난동 횟수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언제 가장 많이 올라가냐면 예. 이코노미 클래스 그 사람들이 딱 탈 때 지나가면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지나가면서 보면서 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내 난동 횟수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그 차등되어 있는 걸 알게 되고 보게 되었을 때 더더욱이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보면 그런 더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코노미 클래스 사람들만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퍼스트나 비즈니스 클래스에 있는 승객들이 난동을 부릴 확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난동이 아니라 갑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접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승무원들한테 위해를 가할 확률도 같이 올라가서 이게 계층이 순간적이지만 나눠진다는 게 사회적 갈등이 보여지는 모습을 더 증폭시키는구나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계층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본인이 확인하고 느낄수록 네. 또 본인이 이제 1등석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또 많은 돈을 내어 쓸수록 그렇죠. 이게 갈리는 거네요. 심리로 반영이 되고. 네. 사실 이게 뭐 불편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일어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가격 차별화 사례가 일상에서도 많죠.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놀이공원 같은 데가 가장 대표적이고 종합 처음에 들어갈 때 이용권이 한 6만 원 정도 하는데 6만 원을 내고 들어가서 뭔가 하나 타려면 40분에서 1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매직 패스라는 걸 5만 원을 더 주고 구입하면 한 5개 정도를 뭐 5분에서 10분 안에 탈 수 있다. 그러면 돈을 내고 시간을 줄여서 빨리 들어갈까 이런 고민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극장도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돈을 덜 내면 가장 앞줄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화를 봐야 되고 돈을 더 내면 중간이나 뒷부분에 가기도 하고 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실 바로 옆에 자리를 마련해서 칸막이 자리가 훨씬 작은 자리들이 있기도 합니다. 2081님이 야구장에도 다양한 가격이 있다고. 요즘 뭐 콘서트장도 그렇고 네. 정말로 가격 차별화 정책이 우리 일상에 거의 다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 공영방송만 빼고. 맞습니다. 공영방송, 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구나 다 들으실 수 있는데 전국에서도. 자,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익을 더 높여야 되니까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람 입장에서 보면
특히 놀이공원에서 네. 아이들 데리고 가서 1시간 반째 줄 서 있는데 네. 옆에서 누군가 쌩 하고 앞으로 지나가요. 네.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또 새치기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새치기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래도 기업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입장이라고 제가 보시면 좀 되죠. 자본주의의 속물이 돼가지고 이제 예. 근데 같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가격 차별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직 패스를 5만 원짜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종합 이용권은 6만 원이잖아요. 네. 만약에 매직 패스라는 게 없으면 종합 이용권 가격을 또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 들어오는 순간 비행기 회사도 이렇게 1등, 2등석을 만들지 않았으면 들어오는 입장료 자체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3등석 가격도 높여야 된다. 그렇죠. 기본적인 가격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도 나름 아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놀이공원 가서 이제 줄 서 있을 때 아이들이 아빠 다리 아파 우리도 저 옆으로 지나가면 안 돼서 똑똑히 봐둬라. 이게 자본주의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일단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어떤 시각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현명하게 슬기롭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줄이는 방법은 아마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하위 계층의 사람들보다 주변에 관심을 덜 쏟는다가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위 계층 사람들한테 구글 글래스를 씌우고 뉴욕에 한번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봐라 했더니 상위 계층 사람들은 주변을 진짜로 신경을 덜 써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더 시선을 많이 돌리게 하고 관심을 쏟게 할까라는 게 핵심이고요. 상위 계층에 속했다고 생각되는 그 본인들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더 많이 시선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갈등을 줄여주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만 봐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 경제학이 또 중요합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국내외 배당주 투자로 편안하게 투자하는 방법 한번 또 재밌게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